비 소식입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1시간에 140mm가 넘는 폭우가 방지해야 될 거예요. 2년 전과 똑같은 홍수가 오면 여기는 똑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 최장기간 장마, 역대 최고 강우량. 해마다 기상청 기록이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전북 군산 어청도에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기록인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안타까운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산비탈 축대가 무너져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린 시민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랐고 주민들이 고립됐다가 간신히 구조되는 일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에선 지난해부터 이른바 극한호우가 예상될 경우 직접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극한호우.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3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에 달하거나 1시간에 72mm 이상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질 때를 일컫는데요. 실제 피해 사례의 80%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응하란 취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 일상이 돼가는 시대.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비 소식이 예보돼 있던 지난 5일. 서울 강남 일대를 찾았습니다. 자수막 전기 투입. 해마다 이맘때면 24시간 내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관리자. 2년 전 아찔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때는 그냥 도로도 파이고 침수된 차도 얽히고 설켜 있고 막 이제 물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차수막 설치하신 분들도 계셨고 예 그때 그렇게 정신 없었습니다. 당시 안 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물이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차올랐지만 해당 빌딩은 침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보다 지대가 낮은 편이라 가장 먼저 대형 물막이판을 설치했다는 빌딩. 상황실에는 침수 감시를 위한 전용 CCTV도 따로 설치했습니다. 여기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되니까 하수구가 역류하는 순간 저희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고 짧은 시간에 그냥 모든 게 다 일어나니까. 주변의 다른 빌딩들에도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입구마다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올 여름은 안전할 수 있을까? (2년) 전 슈퍼도시 홍수로 큰 피해를 겪은 강남. 시간당 110mm가 넘는 비가 내린 그날 교통은 마비됐고 도로는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강남역 인근의 진흥아파트 일대. 상인들은 아직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물이 요만큼까지 찼으니 아, 이게 그때 물 찾던 그건가요? 이사가 여기까지 들어왔어 아, 이거. 냉장고도 못 쓰고 다 드러내고 그러니까 서랍도 밑에는 다 이제 다 빼가지고 밑에는 안 둬요. 지금도 잘 안 둬요. 이 지역 상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지대가 이렇게 꺼져 있잖아요. 아 이렇게 밑에 내리막으로. 네네. 네. 용인대가 다 침수되고 또 저 넘어서 네. 그 다음 사거리 쪽도 네. 완전 침수여가지고 하여간 좀 저희는 여름만 되면 이제 불안해요. 올해는 멀쩡할까? 강남역 일대는 주변보다 10m 이상 낮은 항아리 형태의 지형입니다.
물이 사방에서 모여드는 구조다 보니 10년에 한 번씩은 침수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2년 전 이른바 강남역 슈퍼맨이라며 화제가 됐던 영상.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빗물바지의 중요성을 일깨워줬습니다. 이후 지자체에선 전담팀을 꾸려 상습 침수구역의 빗물바지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닷새마다 한 번씩 같은 장소를 치우는데도 늘 수북이 쌓여있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들. 여기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사고도 재작년에 났었고 그래서 잔토나 담배꽁초, 오물 같은 걸 끄집어내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흙먼지와 낙엽이 쌓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복된 침수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올해 들어서 한 3번째 지금 하고 있어요. 도로에 있는 그 흙들이 쓸려 내려가가지고 빗물바지로 다 들어가 그렇게 깔아앉으니까 그게 이제 점점 쌓여져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늘었는데 하수관 규모는 그대로이다 보니 도시 침수는 예견된 재난이었습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열려버린 맨홀 뚜껑들.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자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고 이후 지자체에선 안전을 위해 맨홀마다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맨홀에도 철제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초구의 하수 매뉴얼은 총 13,000개 정도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3,300개의 추락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역 등 저지대 등에 2,500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웬만한 이제 저지대는 모두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하중은 400kg. 성인 남성 너댓 명이 올라가도 버틸만한 정도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공간은 또 있습니다. 2년 전 신림동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반지하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일가족이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사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된 게 없죠. 그냥 그러고 있어요. 저희는 아무 적이 없어요. 행정관 이럴 때 한번 사고 나고 대통령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는 아무 일이 없어. 다 비슷해가지고 변화된 게 없어요. 조금은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상가 앞에 설치된 물막이판. 이미 침수를 겪었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곳마다 구청에서 설치해주고 있지만 다소 부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요까지 올라왔는데 여기 그거 막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내가 이 나이에 그거 이기지도 못 할 건데 어디 갖다 보관할 거냐. 저기 안에 보면 계단 있는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실제 성인 남성에게도 버거운 무게. 크기 때문에라도 혼자서는 설치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물막이판 설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또 다른 주민. 그때는 여기가 길이 터졌어. 여기 저기도 그 떼어진 부분이 전부 다 갈라졌어. 여기 땜질된 떼어진 물은 다 갈라진 거야. 갈라진대요. 길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막 포프스처럼. 하수가 역류해 생긴 일인데 땜질 처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소유한 빌라 역시 빗물에 침수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올라오고 저기에서 올라오고 화장실에서 올라오고 밖에서는 안 들어와라. 이제 역류가 되니까 하수구
저기 똥을 놀러 와. 이것도 다 다시 바꾸고. 바깥이 아닌 집 안에서 물이 솟는데 물막이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겁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역류 방지기도 설치해 집을 내놨지만 아직 세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올 여름은 무사히 날 수 있을까? 아이고, 비만 오면 걱정이다. 비만 오면 걱정이야. 물막이판이 설치된 다른 곳들은 어떨까? KBS 재난전문위원과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높낮이가 다른 물막이판. 물이라는 거는 가장 낮은 지역, 그다음에 가장 약한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쪽을 좀 막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 자재를 써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물막이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거의 목적이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일어난 다세대 주택에도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기 아니요 위에 보면 선 있잖아요. 천장에서 한 10cm 남겨두고 선이 이렇게 저기까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까지 거의 풀로 찼다는 거예요, 물이. 2년 전 침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 당시 침수됐던 높이와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의 높이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새겨진 물 자국에 근거해 입구 쪽으로 가상의 선을 그어봤습니다. 이 벽 기준으로 18cm 정도까지 물이 찼는데 차수벽은 그보다 한 3, 4cm 정도 더 낮게 설치된 상황입니다. 골목이 지난번과 같은 정도로 침수될 경우 현재의 물막이판으론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 2년 전에 사건 당시에 최고 수위를 기억하기로는 지금 저기에 보이는 계단 3개 끝까지 위치인데 그러면 이 정도 기준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물막이판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여기보단 더 중요한 지하주차장 입구 쪽을 이 정도 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물막이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2년 전과 똑같은 홍수가 오면 여기는 똑같은 사건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막이판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은 하수관 확장 공사를 비롯해 주민들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수판은 정확히 42cm 높이로 규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침수됐던 가구가 4,816 가구 세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96%인 4,613 가구에 대해서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진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이 지하층이 완전히 물이 안 새는 건 침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게 차수판으로 인해서 골드 타임을 좀이라도 늦출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극한 호우 앞에 한없이 무력했던 2년 전 그날.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빗물은 더 낮고 더 약한 곳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고 반지하 집집마다 물막이판과 하수 역류 방지기를 설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사고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합니다. 극한호우는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도 피해를 키우는 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합천의 양산마을. 지난 5월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는 피해를 겪은 곳입니다. 침수 이후 40여일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료거든요. 비료가 지금 물이 들어가고 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아 이게 완전 거의 예,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재해놨던 건데 액체처럼. 다 알맹이로 되어 있는 건데 물이 아마 여기 지금 창고인데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 마을을 덮친 물은 삽시간에 어른 키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을 땐 마을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황. 높은 곳으로 피해 있던 주민들을 고무보트를 타고 일일이 실어 날라야 했습니다. 저 현관문을 딱 여니까 벌써 물이 저 허벅지 데까지 왔거든요. 이 대문이 안 열렸어요, 수압에. 물이 너무 막 들어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열고 남편의 정년 퇴임 후 고향에 돌아온 지 3년째라는 노다련 씨 가족. 세 식구 모두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새로 장만했던 살림살이는 무엇 하나 건지지 못했습니다. 한 20일 동안을 계속 그 복지회관에서 자면서 그 체험관에서 자면서 그날 자꾸 일이 또 올라가지고 잠이 안 왔어요. 와 이러다가 정말 할머니 한 명이라도 못 구했으면 어쩔 뻔했노. 마을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다 보니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2달 전까지 이웃 할머니가 살던 옛집. 안 마르는 거라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축축하네요. 네. 40여일이 지나도록 물기가 남아있어 곰팡이가 쓴 집. 철거 후 다시 지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92살 김순덕 할머니. 여기 이게 물표예요? 물포라. 전에는 이게 없었다. 이게 없었다. 내 어떤 거는 폭 잠아지지, 그지요? 키보다 높이 남아있는 물의 흔적. 다시 봐도 아찔합니다. 이장이 막 뒷집마당 전화를 해갖고 물이 들어온 게 빨리 넣으라고. 그래 뽀도 태아가 넣고 그래서 놀란 건 말도 못합니다. 놀래가지고 정신이 잃어버렸어. 사고 당일 평소보다 많은 비가 내렸지만 마을이 잠길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민들. 물은 어디에서 온 걸까? 주민들은 마을 인근 하천에서 진행 중이던 고속도로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함양과 울산을 오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하천 위로 임시도로를 올린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 당시 설치돼 있던 임시도로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으론 하천에 물이 흐르도록 5개의 배수관이 있습니다. 비가 좀 오니까 이제 이 타인강 그게 뭐 미켰는지 거기에 얕은 물이 통과가 다 안 되니까 이만큼 뚝이 쌓여져 있으니까 물이 나갈 데가 없잖아요. 2년 전 허가 당시 임시도로의 설계도면입니다. 지름 1m짜리 수로관 위에 50cm 높이로 흙을 덮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높이와 달리 시공사가 3.5m를 더 높여 임시도로를 만들면서 하천 물길을 가로막았다는 것. 비로 불어난 하천은 결국 임시도로를 넘지 못한 채 마을을 덮쳤습니다. 마을과 비닐하우스 사이에 제방을 터뜨릴 만큼 강력했던 물살. 35년차 농사꾼 전규현 씨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 한 이만큼 찼대거든요. 한 이만큼 올라갔었는데. 침수됐던 토마토 하우스입니다. 출하까지 닷새를 앞두고 있던 토마토는 모두 말라버린 상태. 잡초만 살아남아 하우스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딸기 하우스는 더 심각합니다. 모종 수천 포기가 모두 떠내려갔다는 것. 1년 농사가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농작물도 농작물이지만
하우스 설비들이 잠기는 바람에 손해가 더 커졌다는 전교연 씨.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이거 하려면요 한 5천 넘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설치한 지 20일 만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수리가 되겠습니까? 수리 절대 안 되죠. 더욱 답답한 것은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5월 달에 똑같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한날 한시에 몇 번 우리가 그 공사업체에다가 작년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니 올해는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무조건 그 피해가 생긴다. 몇 번의 미련을 여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연을 했는 데 대해서 산상이 상당히 분통도 터지고 억울하죠. 우리 농민들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인재였습니다. 뭉쳐! 사장님 뭉쳐! 빼! 지난해 막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사고가 있었습니다. 미호강이 범람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무려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 참사. 공사 편의를 위해 무단으로 제방을 철거한 뒤 부실하게 쌓아올린 임시 제방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년 전 그날처럼 세찬 비가 내리는 날, 다시 오송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이는 제작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들과 조카를 잃은 삼촌, 오송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지하차도의 재개통이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진다는 소식에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지하차도 옆으론 그 사이 또 하나의 제방이 들어섰습니다. 저 옆에 있는 뚝은 없었어요. 없던 건데 지금 임시로 아마 지금 가설을 올린 것 같아요. 지금 포크레인 가지고 한 번 위에 좀 다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얼마나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가 엄청 오는데. 자갈, 흙, 모래 이런 거를 다 섞어서 해야 빈틈이 없게끔 해서 그렇게 섞어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옆에서 흙을 이제 퍼다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무너질 거란 말이죠. 지금은 저만큼이지만 방금 무너지는 거 보였어요? 네. 방금 무너지는 거 보였어요? 지금 무너지는 옆쪽이요? 네. 인터뷰 도중에도 빗줄기에 패이거나 균열이 생긴 제방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개통 전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유족들은 교통민원 때문에 재개통을 앞당기겠다는 충청북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반 시설물이나 인공구조물이 파괴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돌아가셨으면 뭐 물론 이제 기간이 좀 지났지만 좀 빨리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막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벌써 장마인데 이거 일주일만 내리면 똑같이 넘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3일 만에 이렇게 될 거거든요. 3, 4일 정도 막 엄청나게 와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장마 시작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지하차도는 어떨까? 지자체는 침수 시 차량 통행을 막는 차단 시설과 만일의 상황에 탈출을 돕는 안전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m 간격으로 사다리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사고 당시 순식간에 차오른 거센 물살을 생각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유족들.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만든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고인들을 진정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잘 보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지하차도 재개통을 앞당긴다던 충청북도의 계획은 예정일까지 닷새 남은 지난달 25일 결국 잠정 연기됐습니다. 1년 전 임시 제방이 무너져 14명이 숨진 오송 참사. 지난 5월 임시도로가 하천 물길을 막아 마을이 통째로 잠긴 합천 양산마을 침수 피해. 두 사고의 공통점은 공사 중인 하천에서 발생한 사실상 인재였던 겁니다.
양산마을의 경우 빠른 신고와 구조 덕에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앞서 벌어진 사고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비극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지고 있을까? 지난해 대형 산사태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예천을 찾았습니다. 이날도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해 7월 추정 60분 팀은 산사태가 덮친 백성리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뻘밭으로 변해버린 마을. 13가구가 전부인 이곳에서만 주민 5명이 사망했습니다. 저 저녁에 컴컴한데 저 새들이 왜 이렇게 나대노 이랬더니만 이거 새들이 떠나고 나이 5분 다 있어 내려와. 1년이 흐른 지금 백성리는 어떤 모습일까? 산사태가 난 지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안내판. 안내판 뒤로는 긴박했던 그날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복구 공사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비 예보가 있을 때마다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댐도 짓고 준비는 덜 됐죠. 아직 수를 덜 팠고 아직 길도 덜 만들어졌고 다들 뭐 비 오면 좀 걱정이긴 하죠. 또 혹시나 또 산사태 날까. 백두대간 자락인 산태골 아래 자리 잡은 마을. 산사태가 남기고 간 상흔을 지우기도 전 다시 비 소식이 들려옵니다. 산사태를 막아줄 사방시설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를 하고 있어. 파가지고 이제 넓게 싸가지고 이제 온도를 치든지 그래 해야 되거든. 그리고 선구도 이게 장마 전에 그걸 다 못할 것 같은데. 올 여름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어야 되는데.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감천면 벌방리. 지난해 마을 뒷산에서 쏟아진 토성류로 주택 10여 채가 매몰되고 주민 2명이 실종됐던 곳입니다. 마을 위쪽으로 바위가 많은 돌산이 있어 피해가 더 컸다는 주민들. 요 집이 이제 할머니. 할머니 한번 원래 저기 아래채가 있었어요. 1년이 흘렀지만 피해를 입은 가옥들은 그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저기까지 흙이 찼던 건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찼죠. 지금은 정리가 돼서 여기가 깔끔한데 그때는 뭐 완전히 뭐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토지 수용 보상 문제가 남아있다 보니 철거를 하거나 복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없죠. 아직 아무도 아직은 없고 현재는 그 이쪽에 이제 피해 입은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선정한 그 토지 뭐 집 이런 거 이제 그 감정 평가사를 선정해 놨어요. 산사태로 집을 잃은 10가구는 1년째 임시 거주단지에 거주 중입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윤재순 할머니도 그중 한 명입니다. 토사가 집을 덮치던 순간이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윤 할머니. 처음에는 막 창고, 대문, 담하고 다 넘어가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문이 닥치는 걸. 내 눈으로 그걸 봤으니까 그리 더 악몽이 심하죠. 2분만 늦었더라면 앞집에 할머니하고 둘이 휩쓸렸지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수십 년.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 끝에 마련한 집은 뼈대만 남긴 채 엉망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없어도 제비는 지금 막 품고 있더라고요. 제비집 지어갖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인도 없는데 니는 집을 지어갖고 품고 있는 거 했어요. 대피 절차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지셨어요? 하면 비만 오면 겁이 나갖고 준비해가지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비 오면? 해관으로 오잖아요. 회관으로? 해관으로 와요.
올 여름은 과연 산사태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마을 뒷산엔 최근 대형 사방댐 2개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2층 높이에 길이 20m에 달하는 규모. 그 위쪽으로는 각기 다른 규모의 사방댐 7개를 더 짓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나면 계곡의 물줄기를 타고 흙과 돌, 나무가 섞여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면 물줄기는 흘려보내되 함께 휩쓸려 내려오는 토성류와 나무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센 피해가 있었으면 뭐 이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어떤 뭐 사방댐을 했겠죠. 이제 뭐 작년에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런 사방댐이 생기고 또 이게 생기고 나서 주민들은 오히려 또 안심하고. 사방댐이 들어서고 처음 맞는 여름, 안심할 수 있을까? 아직 공사 중인 벌방리의 사방댐들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이 유역에서 가장 최상단에 있는 댐입니다. 지금 위쪽에는 특정하게 위치가 잡혀 있다고 봐요. 근데 아래쪽을 한번 봐보시죠. 이 계곡을 작업로로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서 만약의 경우 저 위에서 큰 돌멩이들이나 토속류가 다시 발생했을 때는 아주 더 토속류나 이런 것들이 더 내려오기 쉽게 만든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공사를 위해 계곡을 넓혀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 산사태 발생 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대형 사방댐은 어떨까? 본댐의 위치를 보면 저 위쪽 계곡의 수직은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인데 댐 위치가 왼쪽으로 조금 쏠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댐의 규모는 큰데 댐이 역할을 할 수가 잘 없다. 계곡의 중심을 벗어나 있는 위치 탓에 규모만큼의 효과를 내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공사 관계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지금 요거에 산소가 있어가지고 좌측이 지금 산소거든요. 에이, 그건 아니지. 산소 있다고 댐 위치를.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도 아직 수개월은 더 걸릴 전망입니다. 당장 올 여름 지난해 같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주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해당 지자체에 물었습니다. 예, 작년 같은 그런 비가 온다면 사실 대응이라고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선의 대응책은 인명피해 최소화, 제로화를 목표로 지금 이제 정책을 하고 있고요. 요약을 하면은 1마을 1대피소를 지정해서 주민들을 이제 대피시킨다. 마을마다 전담 공무원과 마을 순찰대를 지정해뒀다는 것. 산사태 등 재난이 우려될 경우 해지기 전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뭐 5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야 될 재앙인데 그건 우리가 뭐 점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인명피해는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인명피해만큼은 막아야 된다. 기후변화로 산사태는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물론 인명피해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북 예천의 또 다른 마을. 선조 때부터 200년을 산사태의 시옷자도 모르고 살았다는 안상대 씨 부부. 최근엔 비만 와도 밤잠을 설친다고 했습니다. 아유, 가슴이 놀라고 마고요. 놀라고 마고. 그 3m 사이 우리 더 하지. 나는 저희가 1번 탓으로 걱정이 제일 많지 동네에서. 그렇지만 저 아래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명 선착순으로 죽지만은 그 명 산사태가 난다고만 따라서 다 명집이 쓸리고 다 저거 하는 게.
마을은 물론 마을을 둘러싼 산의 지형을 꼼꼼히 둘러본 전문가에게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여기도 벌방리나 백승리와 같은 유사한 아주 흡사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특히 삼복에 임도가 있고 그다음에 전혀 사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산허리를 가로지르는 임도입니다. 계단식이 아닌 수평식 임도는 폭우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개간지처럼 산지를 인위적으로 훼손한 흔적들도 많습니다. 위험 요소들은 다 갖춘 반면 이를 막아줄 만한 사방시설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저는 원래 이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당장 취약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예방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올여름 우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계곡부에 침식이 일어날 곳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것보다도 더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주민들을 대피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산림청이 이 마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한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문제는 대피소가 마을 한가운데 있어 역시 산사태에 취약하다는 것. 마을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3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선 딱히 뾰족한 방도가 없다고 토로합니다. 재산 피해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인명 피해만큼은 막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확실한 장소에 피해가 안 보는 장소에 대피를 할 수 있는 대피소 정도만 있어도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저는 계속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좀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산림청 감사 보고서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빠진 곳이 무려 6만 9천 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 10곳 중 한 곳은 산사태 위험구역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측과 대비가 어려운 극한호우는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재난이 곧 일상이 되는 날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서울 양천구. 4년 전 완공된 국내 최초 대심도 빗물 터널이 있는 곳입니다.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공간이지만 관계자와 함께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콘크리트 기둥들이 빼곡한 이곳은 총 22만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 저류조입니다. 거대한 지하 신전을 연상케 하는 공간. 대심도 빗물 터널은 빗물 저류조에서 수직고로 연결된 지하 4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름 10m, 총 길이 4.7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32만 톤의 빗물을 모았다가 내보낼 수 있습니다. 축구장 45개 규모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지상부에 있는 그 하천, 복개천이 꽉 차가지고 결국은 도로 노면으로 오버플로가 발생되고 그물이 결국은 저지대 반지하 같은 곳을 흘러가면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됐을 수 있는 거였죠. 실제로 강남역이 잠겼던 2년 전에도 신월동 일대에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 시간당 70mm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한 60~70%가 탔다는 거죠. 용량을 극대화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까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도구다. 서울시는 이런 빗물 터널을 우선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에 3곳,
그리고 사당역과 한강로, 길동 일대에 3곳 더 건설할 계획입니다. 빗물 터널이 생기면 침수 피해는 얼마나 줄어들까? 도림천 빗물 터널의 설계를 맡은 회사를 통해 계산해 봤습니다. 도림천 일대에 시간당 100mm의 비가 쏟아질 경우 2시간만 비가 내려도 신림동 저지대 골목과 역시 상습 침수 구간인 성대시장이 잠기지만 빗물 터널이 생기면 두 구간 모두 침수 피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 당시 최대 기록인 시간당 141.5mm는 어떨까? 피해 지역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만 침수를 완전히 막을 순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 점점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런 증가된 강우량에 대해서는 대심도 빗물 터널 하나 단순한 시설물만으로는 방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홍수 예경보라든가 홍수지도와 같은 비구조적 대책 그런 걸 같이 병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기후, 극한 강우에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빗물 터널의 완공 시점은 최소 4년 뒤. 완공이 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 대심도 터널까지 오는 우리가 빗물 이제 하수도 시설들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연계가 안 되면 부분적인 내수 침수는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출구를 마련했다 그래서 오는 데까지 우리가 하수도를 완비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반쪽짜리 도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심 전역에 뻗어있는 하수도의 처리 용량도 대심도 빗물 터널에 맞게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구조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 지난해 8월 국회에선 침수 방지 시설의 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도시침수법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대책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이번 여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에서 5월부터 가동하는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한 데 이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대심도 건설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용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물그릇을 만드는 작업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 10cm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물을 임시로 저장한 다음에 저지대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거죠. 그래서 침수 위험을 저감시키는 겁니다. 도림천 상류에 위치해 있는 관악산 호수공원. 장마철을 앞두고 미리 물 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호수를 일종의 물그릇처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강남역 일대는 빗물이 보다 늦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건물 옥상들을 활용할 예정. 적게는 수천 톤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 빗물을 저장했다가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침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침수 피해를 막는 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그린 인프라 저영향 개발센터. 마른 하늘에 극한 호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당 141.5mm의 비. 재작년에 2022년에 서울 집중호우 때 동작구에 내렸던 가장 많은 양의 비입니다. 당시 동작구 역시 도로 곳곳과 지하철역, 시장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날 실험의 핵심은 이런 극한 호우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된 바닥에 있습니다. 비결은 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수성 포장재. 일반 아스팔트와 달리 비가 내려도 표면에 고이지 않고 자연 상태의 토양처럼 빗물을 아래로 흘려보내는 그린 인프라의 일종입니다. 입자 사이의 틈을 통해 물이 침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가로수 아래 설치하는 나무 여과 상자도 있습니다. 1제곱미터 남짓한 규모지만 30제곱미터 면적에 쏟아지는 시간당 강우량 30mm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극한호우 시대에 요긴할 방법입니다. 대심도 터널이 100mm의 비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럼 110mm가 오면은 그 10mm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침수가 그냥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 10mm에 대한 또 작은 대책은 필요하거든요. 비가 최대한 빨리 배수지로 가는 게 아니라 토양이 머금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투수성 포장 등을 통해서 뭐 지표로 바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느리게 배수장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재난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지난 날들. 두려운 미래를 바꿀 기회가 아직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완전히 재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극복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될 거고요.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이 기후변화에 따른 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힘써야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극한호우를 막을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일기예보처럼 침수예보라고 내가 사는 지역이 언제 얼마나 잠겼었는지, 어느 정도의 비가 올 때 얼마나 잠길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1999년부터 작성해온 홍수위험지도. 극한호우를 만났을 때 우리 동네가 얼마나 잠기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작이 완료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의 정보 중 9개 구의 정보만 공개돼 있습니다. 재난은 우리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